네, 1년 전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마찰이 이 홍콩을 놓고 최악의 상황으로 더욱더 악화되면서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최근 들어서 이 미중 간의 마찰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샌드위치 상황을 놓은 한국 정부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마감된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전원국께서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으신지 굉장히 네.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접질른 것 같은데요.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월가에서 시장 참여들 사이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BTS입니다. 어떤 그래서 의미입니까? 빌보드 차트에 지금 그 노래가 네, 버터라는 거죠. 버터 노래가 네. 5주 연속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의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이 BTS 소식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국제금융 기쁘죠. 이렇게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빌보드 차트 5주 연속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큰 기록 네.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ABC 라디오에서 그때의 그 누구죠? 이렇게 해서 강남 스타일 싸이요. 싸이의 강남 네. 스타일이 ABC 라디오에 이렇게 탁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 한국 학생들이 그걸 라디오를 탁 들고 자 미국의 그 학생들한테 한국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여기에 ABC 라디오에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굉장히 아주 우쭐했습니다는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이 5주 연속 이렇게 빌보드 차트 1위다 보니까 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국의 그 오늘 월가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그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좋아할까, 리스크를 싫어할까, 레귤레이션을 싫어할까, 어떤 거를 이렇게 전 앵커를 보십니까? 리스크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전 앵커는 이제 증시 방송을 좀 더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미국의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위험 자산이라 주식이지 않습니까? 아.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네. 주식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베팅한 그걸 선택한 대가가 바로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월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는 리스크보다는 레귤레이션 얘기가 더 이렇게 사실 시장을 짓눌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지금의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가라앉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폭을 이렇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승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귤레이션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그 세 가지 비이성적 과열, 그 거품에 대한 그런 규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그 주택 가격 관련해서 연중 사상 최고치다 하는 이런 쪽의 통계 지표를 다시 30분대에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집값의 이상 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투 스피드 테이퍼 어제 말씀드렸죠. 테이퍼가 될 때 집값의 이상 급등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저당력 MBS부터 매입을 중단한다. 그러면 두 가지죠. MBS를 통해서 매입할 때는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해서 집값 치밀게 하고 그다음에 MBS 매입을 할 때는 사실 MBS 금리가 떨어져서 차입 코스트가 낮아져서 집값 급등하니까 반대로 요 중단시키면 집값 급등을 좀 잡지 않겠느냐 해서 투 스피드 테이퍼 방안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요. 오늘도 카프란 데라스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강도 있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외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대처 문제 관련해서는 CBDC 문제 이것은 파월과 지금 컨더레이스 부의장 간에 굉장히 좀 경론을 벌여지고 있죠. 컨더레이스는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 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코인 대처하기 위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8월에 사실 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겠다 하는데 컨더레이스 같은 경우에 반대 입장을 펼쳐서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관련돼 있는 사람부터 혹시나 이렇게 그
이렇게 뒷돈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만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술적 거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독점 규제 연일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3x3식으로 비이성적 과열, 즉 거품에 대해서 레귤레이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 네. 하는 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나왔죠. 오늘 이 홍콩 보안법 추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2월 30일인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오늘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서분이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는 대외 여러분 중국 견제법이 초당적 차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일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국의 이렇게 모습은 단순히 대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제 패권에 관련돼서 미국의 육성 차원에서 뿜어줄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사실 초당적 차원에서 지원해서 육성해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와 다른 것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협상 게임에서 중국과 해서 까마귀 대 까마귀 그러면 까마귀 대 까마귀로 이렇게 가니까 시끄럽죠. 네.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기면 트럼프가 부각되는 거죠. 근데 요 중국의 견제법은 자, 미국은 이미 사실 독수리, 공중에 나는 독수리다. 그런 측면에서 까마귀에 해당되는 중국과 똑같은 각도로 해서 이렇게 협상하고 대중 패권을 다루기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했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쭉 해서 까마귀들 밑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딱 문제가 되면 딱딱 쪼이면 되죠. 그런 측면에 이렇게 중국 견제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AI라든가 5G 내지는 6G 초당적 차원에서 육성해서 중국이 뒤따라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기술 격차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회적으로는 이미 G7 해븐 회의에서 나타났습니다는 G7 대서양 동맹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그 동맹국가의 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사실 중국을 옥죄다 하는 이런 쪽의 중국 견제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중 간 마찰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정치라든가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국 견제법이 나와서 이후에 미중 간의 마찰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증시가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바로 금과 은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사실 시장을 해설할 때 이 문제를 좀 해설해 줘야 되는데요. 네. 오늘 대부분 다 가격들이 이렇게 좀 억눌리는 장세다 보니까 상승되든 하락되든 대부분 다 1% 이내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네. 변화폭이 보였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는 금값이 1% 하고요. 은값이 1% 이상 거의 금과 은으로 보면 급락한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달러가 이렇게 대체 관계에 있는 달러가 소폭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는 오늘은 금과 은에서 이게 이제 금값을 하락시키기에는 좀 의미가 크진 않죠. 그런 측면에서 로버트 아까 기요사키 네. 로버트 기요사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이분이 이제 금과 은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 금값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가 금을 선호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폭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짐 로저스가 꼭 이제 사실 재테크 이렇게 관련해서 다음 연도에 재테크 할 때는 이상하게 한국에 이렇게 기자들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쓰지 않고 짐 로저스만 빌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벌어가는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북한 돈이라든가 북한의 이렇게 금화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추천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손실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실 앞으로 금융 부분의 버블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금과 은을 사두라 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기요사키 스티그마 이펙트가 나와서 오늘 금과 은이 여기 나오죠. 오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금과 기금속 시장에서 이 사람이 금과 은을 얘기할 때마다 폭락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해서 특별히 금과 은 가격에 특별한 가격 폭락이 될 만큼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금과 은이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인플레 문제가 되면서 우리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금값이 1,900달러가 넘을 때 작년 8월과 마찬가지로 금 사세요, 금 사세요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금이 위험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금값이 1,763달러, 1,900달러가 넘을 때가 엊그제였었는데요. 상당폭 많이 떨어졌다.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 변동폭으로 보면 1%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투자하고 은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DLS 투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요인에 대해서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중국 쪽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강행을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당시 상황을 좀 복귀시켜 주시죠. 네, 지금 홍콩 시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보안법 추진 이후에 이렇게 1년이 맞는 시점에서 홍콩 시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고려 마렵에서 이 조선시대 이렇게 초기에 그때 당시에 이방원 하여가라고 있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몽주 아주 이렇게 선생님께서 단심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몸이 죽어지고 일법권 고쳐주고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 금융사의 그 20년 이상 아마 최장기 CEO를 하셨던 분한테 제가 같이 이렇게 여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홍콩 시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서 오늘 좀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20년 이상 이게 회사를 위해서 기여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나이도 은근히 됐으니까 오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거기 좀 초월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이 정도 심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몸이 주고 일법권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오너라든가 이렇게 대해서 애착을 느껴서 저 입장에서도 이래서 회사가 발전하는구나 하는 네. 이런 쪽에 마음을 다지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오늘 홍콩의 보안법 추진을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홍콩 시민들이 이 방언의 하여가 입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 그 정몽주의 단신가 입장으로 갈 것이냐 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네. 우리 그 작은정 PD께서 한번 홍콩 시민들의 1년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 내용을 하면 사실 왜 제가 이렇게 우리 금융사 CEO로서 20년 이상 했던 사람의 농담 아닌 진담을 딱 사실 직관적으로 얘기했던가. 들어오네요. 딱 들어오죠? 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아마 이거 보안법 1년 이후에 딱 시점 맞춰서 미국이 왜 중국에 대해서 견제법을 지금 통과시켰는가. 가장 큰 이슈죠, 이게. 중국의 견제법 통과시킨 게.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의 보안법 문제는 1년 전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중국이 발병 진원지 놓고 미국과 이렇게 격돌을 부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외 관계 또 중국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양회대 전인대와 정협이 매년 3월 초에 열린데도 불구하고 2개월 연장시켰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전인대화라든가 정협이 이렇게 진행돼서 사실은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5월 달에 이렇게 확정시켜서 6월 30일 날 전인대 상무에 통과시켜서 확정과 함께 사실 그대로 시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7월 1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확정은 6월 30일 날, 그다음에 실시는 7월 1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확정 즉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오늘이 1년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발병 진원지 문제 놓고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때 굉장히 싸웠죠. 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본인도 마스크 쓰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미국 내에 이렇게 대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들의 아주 거센 비난이다 보니까 결국 당신이 연임에 성공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개인적 감정과 이렇게 돼서 사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 문제죠. 이 특별대우 폐지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대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도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미국에 관한 달러 폐기지를 포기할 것인가. 홍콩의 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가장 베이스 기반에 해당되는 달러 폐기지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 금융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한국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그 증권사를 비롯해서 홍콩에 가장 많이 진출한 입장에서는 이 홍콩 배환법 폐지 이후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네. 미국과의 그 마찰 관계를 한번 보는 것이 향후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 투자라든가 그리고 국내 금융사의 홍콩 주재가 하는 금융사들이 어떠한 활로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에 추진됐던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 정리와 함께 어떤 점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보안법 추진 지 1년은 네. 중국은 그렇습니다. 기획하면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보안법의 내용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는 딱 네 가지, 보안법은 딱 네 가지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보안법의 네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분열을 조정한다든가, 국가를 전복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테러를 한다든가, 외부 결탁. 여기서 외부 결탁이 중요한 겁니다. 홍콩에서 외부 결탁은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는 영국도 아니고 오로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결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안법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철저히 1년 동안 사실 그 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시에 시진핑 정부가 이것도 이제 설치 내에서 국가안보처 이것이 집행하기위해서 국가안보처를 뒀죠. 그러면 이제 집행기관이 사실 홍콩 내부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홍콩을 완전히 이렇게 귀속시키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행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가안보처를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이 보안법 내용을 충실히 지켰는데요. 여기서 충실이라는 표현은 다른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는 그 보안법 법 내용을 충실히 지켰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이 외부 결탁, 미국과의 결탁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 국가 안보처를 설정하면 사실상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 금융 중심지라든가 이런 걸 지켰던 때에는 중국이 그동안 뭐냐 1997년인가요? 6년에 이렇게 7년이군요. 영구가 이렇게 홍콩에 이렇게 반환시키면서 사실 홍콩이 그동안 뭐냐 국제금융 중심지를 유지할 때는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국 일제 체제로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홍콩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우려가 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안법 실시 이후에 이 문제가 첩예하게 되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보안법 실시하지만 사실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 체제로 완전히 이렇게 홍콩에 최근에 사실 그 반정부 진보 신문까지도 폐간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자유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봉쇄시키는 그래서 일국 일제 체제로 완전히 해석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보다도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해석돼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당시에 비교해서 지금까지 1년 후에 나오는 평가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벌이던 미중 간의 마찰의 불똥이 왜 홍콩으로 튀었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은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반정부적인 시위를 이렇게 정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홍콩의 안전을 위해서 홍콩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어서는 미중 간 경제 패권 자침에서 사실상 코로나 이후의 환경을 반영하는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은 안보는 핑계지만 사실 중국이 최종적으로 겨냥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중 마찰 과정에서 사실 그 홍콩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보안법 실시 이후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세계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죠. 우리가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 글로벌화, 그다음에 전 앵커가 갖고 있는 핵심적 역량 이해는 나는 이것만 지키겠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상춘 논설위원 것처럼 이렇게 비효율적 부분은 담당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소위 아웃소싱 체제,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가 이렇게 높게 하는 체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절연되니 인슐레이션 되니까 현대차에서도 반도체 칩 요만한 거 4달러가 하나 공급되지 못하면서 전체 자동차를 못 만드는 환경이 됐거든요. 예. 그럼에 따라서 세계 공급망을 중국에 놓으면 안 되겠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중국에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체제인데요. 중국의 공급망은 아시겠습니다는 자본이 같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미국의 기업들이 기업에 가면 사실상 자금 문제가 되는데요. 중국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자본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많았거든요. 레귤레이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배후로 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공급망, 가치사슬,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을 유지하는데 홍콩의 자금의 이렇게 우회기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죠. 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가지고는 경제 패권에서 다투는데 굉장히 효과가 적겠다 하는 측면에서 요 공급망을 들여오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보다는 자 미국의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홍콩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서 이렇게 우회적인 그 마찰 기지로 활용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 익숙했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은 사실 홍콩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중국의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미 트럼프 정부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경제협력 네트워크는 트럼프 정부 때 이게 구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 들어갔던 미국 기업 리쇼링,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던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본기에 환류될 수 없으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니어쇼링, 중국에 인접한 그러나 중국을 아닌 이런 니어쇼링 체제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이렇게 공급 가치 사슬을 아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의도가 됐던 상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가치 사슬의 장점이 갖고 있어야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위안화 국제화제 이런 것에 가장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큰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홍콩의 보안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1년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서 말씀같이 더 강도 있게 했었다는 것은 결국 경제 패권의 경제 가치 사슬의 중심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그 중개 견제법도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국가와 바이든 국가의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할 만큼 미국의 합정교 형태가 분리될 정도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바이든 정부가 됐습니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 정부의 계승한 정책 중에서도 아마 유일하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더 그때보다 더 강하게 정당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계승했던 것이 바로 이 정책이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오늘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법을 전격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 마찰에 대해서는 향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오늘 그 바이든 정부가 민주공화 초당적 차원에서 네. 중국의 견제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시청자분은 미중 간 마찰 부분에서 제3차 세계대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해러 키신저 외교의 달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항의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는 네. 사실 그 중개 견제법을 계기로 해서 미중 간 마찰은 더 이렇게 확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골자들은 다 아시겠죠? 그냥 자막으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마찰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백이라는 것, 네.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가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앞서 자막하는 식으로 백과 그다음에 차이나를 요약하는 식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American is back, Build Back Better World에서 B3W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G7 대서양 동맹 EPN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5개월 동안 각종 그 외신에 많이 참여한 입장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와 군사를 같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바르셀로나 차지 공고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있게 공도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CD 다 아시죠? CVIA, 그다음에 더 강력한 CVID 다 내용을 아마 그때 표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소위 정치와 군사와 경제가 서로 불가분한 상태에서 사실 신냉전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제3차 대전이 우려한다 하는 만큼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유일하게 견제하는 중국 견제책을 더 강하게 또 정치와 군사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군비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리 키시너는 제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책을 초당 적정해서 확정했던 것은 아마 정치적 측면에서도 가장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숨죽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전에 홍콩 보안법을 강행할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건 달러 폐기제였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서 네. 사실 위지했던 유일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 달러 폐기제 그렇죠.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 폐기제에서 홍콩 달러와 그다음에 미 달러는 1달러에 7.8 홍콩 달러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폐기제라는 것은 환율이 좀 홍콩 달러 대 베이스 커런시 미 달러가 오른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홍콩의 그 중앙은행 격인 HKMA에서 달러를 좀 붓습니다. 그러면 환율 내리겠지요. 달러 가치가 약세되면서 홍콩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1달러 7.8 홍콩선으로 이렇게 수렴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콩 달러 대 달러 환율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홍콩 달러가 강세가 되고 미 달러가 약세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KMA에서 달러를 사주면 달러가 강세되고 홍콩 달러가 약세되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1달러 7.8 홍콩 달러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지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통화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개무역지 리얼 섹터, 그다음에 금융 섹터에서 사실 국제금융 중심지 이게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대 장애는 중개무역, 그다음에 국제금융 중심지로 하려면 홍콩 달러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 달러 결부시켜서 폐기제를 유지했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 이것이 보안법 추진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폐기제를 포격했다. 하면 홍콩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달러 폐기제를 포기할 때는 키는 지금은 뭐냐? 중국이 갖고 있다. 왜냐? 홍콩의 예금을 중국의 부자들이 많이 넣고 있거든요. 네. 자금을 빼냐 안 빼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홍콩의 HKMA의 외환보유고 수준 결정하기 때문에 키는 중국 사람이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쉽게 달러 폐기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달러 폐기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미국 입장에서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엄포를 냈지만 당시에도 달러 폐기제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안법이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 폐기제냐, 위안화 폐기제냐 할 때는 위안화 폐기제 쪽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미 달러와 홍콩 달러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네. 그다음에 위안화와 홍콩의 달러와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히려 위안화 환율과 그다음에 사실 홍콩 달러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홍콩 달러는 미 달러보다도 오히려 위안화 환율을 더 연계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무슨 얘기냐? 중국 같은 1달러에 7.0 이렇게 해서 중심 환율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게 1달러에 사실상 7.8 홍콩 달러 하면 비슷한 얘기 아니냐 하는데요. 중국은 매니지드 플로팅 시스템입니다. 관리 변동자이기 때문에 저 홍콩처럼 폐기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위안화 한 줄과 홍콩 달러, 그다음에 미 달러와 홍콩 달러 볼 때는 상관계수가 위안화 한 줄과 홍콩 달러의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의 보안법 추진 이후에 1년 동안에 달러 페그제가 유지되긴 했습니다는 사실 위안화 페그제로 완전히 돼서 보안법 추진 문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홍콩에서 사람과 기업은 물론이고 돈까지 떠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보안법이 실시될 때부터 베네수엘라 경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도 살펴주시죠. 네, 3대 공동화 도넛 현상이 발생했죠. 네. 여기서 3대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보안법 추진 1년 이후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홍콩 시민들이 영구로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아마 언론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홍콩 시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방원의 하여가일까, 그다음에 정몽주의 단심가일까, 지금의 심정이죠. 조국인 홍콩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애국 충절을 지켜야 되느냐, 네. 저쪽에 만 이런들 어떠라니 저런들 어떠리, 영구로 가면 어떠리, 한구로 가면 어떠리, 이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조국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국이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고 가장 가슴속에 깊어야 될 얘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름을 좀 이렇게 져서 잘 행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용어를 사정하지 못하는데 주저하는 것도 지금 좀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홍콩 시민들이 지금 영국으로 이민자 폭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도 떠나서 홍콩을 떠나는 헥시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 플러스 엑시트 해서 헥시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철수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 금융사도 포함합니다. 리쇼링, 니어쇼링. 미국이 사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떠나가고 자금도 떠나가고 기업도 떠나가고 금융사 떠나니까 시청자는 어디가 생각나니까 베네수엘라 생각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자금이 진짜 많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법 취지의 자금 유입 대비해서 유출 비율, 헥스트 비율인데 이게 4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냐?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사라든가 이런 홍콩에 주재했던 금융사들은 한국의 금융사들이 가장 대처가 늦어서 그렇지 이미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이전되고, 그리고 이 글로벌 감각이 늦은 일본 입장에서도 홍콩을 떠나는 금융사들을 이렇게 아느냐 하는 문제고,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도 홍콩을 떠나가는 기업을 상해, 후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취하는 삼지창 쪽으로 이렇게 홍콩의 금융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보안법 1년을 맞는 홍콩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보안법 추진 이후 1년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홍콩의 위상이 더욱더 약화될 경우에는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 입장은 어떻게 불리한 점이 있을지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아마 사실 그 당사국의 제어권은 아마 여기 이제 중국과 미국입니다. 네. 비중으로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되든가 이 비중을 따지면 한국이 홍콩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 관계의 의존도는 아마 사실상 홍콩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홍콩을 우회 수출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 중에 4번째로 큰 국가가 홍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과 마찰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대한 우회 수출,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은 굉장히 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 지금 IPO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죠.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홍콩의 애치를 담보로는 이렇게 기초로는 ELS 잔액이 작년부터 너무 큽니다. 그런데 금융사의 대처보다는 한국경제TV의 방송을 두고 ELS 잔액은 좀 많이 줄여줍시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증권사라든가 뭔가 금융사가 유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ELS 잔액은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당 그 증권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고액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홍콩의 엣지를 하는 ELS 잔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페그제가 포기될 때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 페그제 위안화 약세, 위안화와 한국 간의 원화 상관계수 높아, 원화 상관계수면
원화가 약세돼 외국자본 이탈, 환차손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겪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자, 홍콩의 이런 보안법 추진 이후에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사실상 국제적으로 이렇게 재편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라든가 국내 홍콩에 대한 진출 비중이라든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ELS 같은 홍콩의 상품이라든가 그리고 외환의 낙인 효과 같은 것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쪽이 많다고 본다면 홍콩의 보안법 추진 이후에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국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잘 이렇게 국내 금융사리 이렇게 진출했던 것이 빠진다든가 그 다음에 투자자에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좀 잘 가이드한다는 소프트 랜딩 방안을 좀 잘 대처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현 정부의 홍콩 관련된 대책 얘기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자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의 대처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상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어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원의 하여가 그다음에 정몽주의 단심가 이런 얘기가 홍콩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군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고 통상 마지막까지 사실 나의 위치는 뭔가 할 때는 조국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조국을 향한 일편단심식은 정권의 교체기에 권력의 누수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우리 후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측면에서 홍콩에 대처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본 모습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보안법 1년을 맞으면서 또 미국이 지금 홍콩에 대해서 대중국 견제권이라는 전쟁의 포화 같은 이런 것을 좀 선포하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콩 보안법이 강행된 지 1년 미중 마찰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과연 이 홍콩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투자 조언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